어제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건에 대해서 권한쟁의 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돌연 연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진짜 희한한 일인 게 선고 2시간 전에 갑자기 돌연 연기를 했어요. 이거는 일반 형사사건 1심에서도 이런 일 거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우리나라 최상위 법원인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일을 한다? 이거 눈치 보기다, 시간 벌기다, 이런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시간 벌기다, 눈치 보기다, 그런 분석도 맞을 것 같고, 일단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사이에 굉장히 많은 어떤 경론,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는 평의를 통해서 최대한 그 의견 일치, 이제 그 만장일치를 이제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굉장히 경론이 벌어지게 된다면 예를 들면 이제 본인들의 의견을 표해서 이제 다수결로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수결로 단순하게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첫 번째로 굉장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이제 옛날 어떤 그 법의 그런 속설 내지는 원리, 그런 어떤 유래, 그런 법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언에 자기 재판은 자기 하지 못한다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는 다른 사건은 많은데도 뒤로 미루고 자기 재판소의 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서둘러 산다? 이런 것에서부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한덕수 총리 거보다 더 먼저 하고 있고. 그럼요. 네.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이걸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런 어떤 결정문까지 거의 썼을 거예요. 네. 결정문까지 쓰다가 이래 보니까 이를 제기하는 재판관들 측에서 딱 봤을 때 그 결정문하고 배치되는 게 너무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이 문제의 가장 큰 이슈는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어떤 이해관계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해관계가 심냐면은 원래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했을 때 원래는 이제 그 지난 2018년도에는 한 명이 이제 그 국민의힘, 그러니까 이제 새누리당, 그다음에 민주당, 그다음에 이제 바른미래당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른미래당 같은 그런 어떤 그런 없기 때문에 여야 합의를 통해서 하자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민주당이 계속해서 받아주지 않았죠. 그때 당시에는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어떻게 보면 줄탄핵시킨 상태에서 직무 정지 상태에서 이제 하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등등등 있어서 그렇게 이제 서두르지 않았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좋다 그러면 2명까지는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그 헌법재판소장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도 이제 이면적으로 이야기가 돼 있던 그런 어떤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온데간데 없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내에서도 굉장히 좀 이견이 있고 결정문을 쓰는 데 있어서 마지막까지 진통이 와서 급작스럽게 진짜 그 이례적으로 선고 2시간 전에 연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은혁 후보자 역시 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잖아요. 지금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이런 분들에 대한 너무 소수의 집단이 요직을 독차지한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그 재판 성향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에서도 이게 8대0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는데 4대4로 기각이 됐단 말이에요. 4대4도 이게 하루 일했는데 4대4다? 이것도 상당히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비슷한 장면이 펼쳐진다면은 국민적 반발이 상당했을 것이다, 그런 관측도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이유는 우리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의 기본 이념,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상권분립, 그리고 여러 어떤 헌법의 기본 이념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법연구의 상당수의 재판관들이 보면 굉장히 염려스러운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이, 예를 들면 마은혁 그 후보자 같은 경우도
그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그 이제 돌아가신 분들의 배후에는 미군이 있다. 아하. 그런 어떤 이야기를 주장을 강력했던 인민노련 출신 아닙니까? 예. 거기다가 또 문영배 재판관 문영배 같은 경우도 북한의 사실상의 어떤 북침 주장하고 입장을 공동적으로 밝혔던 자기 본인의 블로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더 우려스러운 거는 이 문영배 같은 경우는 본인의 어떤 블로그를 원문을 읽어봐라 하면서 그것을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좀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지금 현재 계속해서 나는 이런 입장이다 하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그 호주 뭐 도슨트 병사였던 묘비밀 뭐고 그 유엔 그 16개국의 병사들은 무슨 어떤 목적으로 왔을까? 제 1차 대전의 어떤 교훈으로 이 전쟁으로 평화를 뭐 이룰 수 없다는 걸 몰랐을까? 이런 어떤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런 어떤 부분에서 본인은 이런 어떤 자들이라는 이런 거 이거는 이제 유엔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군을 의미한다 이렇게 한다. 아니. 국민을 개돼지라는 것도 아니고 문맥상 보면은 이거는 당연히 그 유엔군을 의미하는 것이죠. 당연히.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문맥 즉 제1차 대전을 통해서 전쟁은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이거는 어떤 의미냐. 제1차 대전이 결국은 유엔 참전 16개국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게 북한이 제1차 대전하고 관계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문맥상으로 보면 분명히 유엔군이 평화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전쟁을 위해서 통일을 하려는 북한의 북침 주장하고 맥락이 똑같은 것은 누가 보더라도 뻔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이런 어떤 문영배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어떤 대행으로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헌법의 기본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성향 갖고 있느냐 하는 우려를 우리가 아니할 수 없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처음에 주장을 했으면 그 주장을 아예 그냥 끝까지 밀고 나가든가 이거를 다시 주워 담는 듯한 그 모습이 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절차적인 부분에 또 아까 이제 이어서 얘기하면은 비판을 받았던 게 딱 한 번 이거를 기일을 열어가지고 바로 선고를 하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심지어 최상목 대행이 변론 재개 신청을 했는데 이거를 또 3시간 만에 기각을 해버렸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가장 쟁점이 여야 합의의 이제 여부였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 대행 측에서는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것을 결국은 전 양당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대표를 이제 정인으로 요구를 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입증을 하려고 이제 변론 제기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그냥 단칼에 이제 무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절차적 어떤 문제가 어떻게 보면 좀 뭐 찔린 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선고 연기를 2시간 전에 갑작스럽게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고 참 저는 황당하다고 느껴진 게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먼저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이게 저는 이분 보고 나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거의 뭐 브리핑에서 혼자 결론을 내버려요. 혼자 결론을 내버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 공보관이라는 게 대통령이나 뭐 대법원장이나 국회나 누가 추천한 것도 아니고 임명한 것도 아니고 그냥 공무원이잖아요. 그냥 공무원인데 공보관이 무슨 자격으로 나와가지고 어제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뭐 야당이나 우원식 그런 의장과 같이 똑같은 주장을 하는 거지. 이거는 아무리 저희가 이제 언론으로서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도 납득이 좀 안 되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공보관은 판사가 아니고 글자 그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그냥 알려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공보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공보관이 마치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미리 공지라도 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공무원의 어떤 정치적 어떤 중립의 의무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이 그 재판이 마치 결정된 것처럼 국민들로 하여금 언론들로 하여금 그 예단을 하게끔 하는 이런 어떤 효과를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발표는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죠.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 그 결정된 것을 이 마은혁 이 후보자에 대한 그 국회의장으로부터는 이 권한쟁의 심판 결정된 것을 따르지 않으면 이건 분명히 이제 위법이다. 이게 강제 집행력이 없을 뿐이지 이것을 결정을 따라야 된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런 어떤 것은 헌법
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상태를 가지고 언론 브리핑을 그렇죠. 했을 때는 네. 모르겠지만 그렇게 결정되지도 네. 않은 상황이 돼서 마치 그렇게 결정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월권이고 직권 남용이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명백하게 위반한 중대한 어떤 위법했던 사항인 것이죠. 하물며 법원도 그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어떠한 그런 지금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다 이런 것까지도 보여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심정을 보여주면 안 되는 건데 이거를 그 헌법재판관도 아니고 공보관이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다, 얘기를 했다 이런 부분이 많은 부분에 좀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어제 선고 연기가 특히 중요한 게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많은 분들 뭐 법학자들도 그렇게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헌재가 다음 주에 재판 뭐 변론을 재개를 한다고 하는데 10일에 그러면 그 다음 기일에 바로 선고한다고 해도 최소 뭐 3월 초 정도로 관측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9인 체제가 아니라 8인 체제로 선고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분석이 나오고 그다음에 마은혁 재판관이 뭐 만에 하나 재판관에 임명이 돼서 들어오더라도 또 공판도 안 보고 며칠 만에 대통령 탄핵 심판 이런 선고를 하게 되면 이것도 넌센스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저는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그 이동재 기자의 입장이 저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특히 지금 헌법재판소라든지 네. 사법부에서도 상식이 통용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아하. 참 걱정입니다. 마은혁 지금 후보자에 대해서 설사 이제 이번 기일에 뭐 안 되고 뭐 3월달에 뭐 이렇게 임명이 된다 할지라도 좀 뭐 공판 참여 안 해도 막바로 헌재 그 결정이 참여를 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식으로 그렇게까지 한다. 네. 네. 아니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해서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이미 뭐 그 결정을 해버리면 뭐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저는 헌법 지금 현재 그 재판소에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저는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되더라도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저는 임명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허영 교수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예. 헌법학의 권위자시죠. 저도 허영 교수님 책을 가지고 고시 공부할 때 그 공부도 많이 했지만 그렇죠. 허영 교수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지 않아도 결국은 국가 원수로서 지금 현재 그 권한대행인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네. 하셨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100% 따를 필요는 없다. 물론 헌법재판소 입장을 존중은 해야 되지만 임명권을 갖고 있는 권한대행이 100% 임명을 저는 따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헌법재판소의 이런 어떤 진행 절차를 보면 참으로 우려스러운 게 법원의 일반적인 대원칙을 너무나 안 지키고 있어요. 예를 들면 대원칙이 뭡니까? 이 본안 재판에 앞서서 가처분을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가처분한 사항들이 일단 지금 그 한덕수 권한대행 있죠. 그다음에 지금 이창수 중앙지검장 그렇죠. 검사들이 예. 있습니다. 왜 가처분을 빨리 결정을 안 합니까? 그리고 이 가처분 결정이 어려운 사항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단지 정적수 문제만 따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아니 이거는 심리를 사실상 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평의 한 번만 열면 될 것 같아요. 평의 한 번으로 이게 지금 그 원식 의장의 주장처럼 그 재적 가반수냐 아니면 뭐 3분의 2 200명 이상이냐 네. 이것만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이것도 결정을 안 합니까? 이것도 결정을 안 하면서 다른 어떤 지금 이제 대통령권이라든지 또 지금 그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이런 건을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을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게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잖아요.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그러면 지금 권한대행만큼 중요한 자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한덕수 대행을 지금 탄핵 소출한 상태고 그래서 최상목 대행이 지금 1인 3역을 하고 있는데 이만큼 중요한 재판이 없는데 이거는 아직 시작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이거를 그냥 당장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건부터 처리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좀 못하고 있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은 이게 그 지금 그 저희 과반수 151명으로 했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 국회에서
한덕수 총리 권한 대행을 지금 이제 그 탄핵 지금 이제 소추 의결한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기각으로 되면은 이게 또 국민들이 이제 난리 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결국은 이제 민주당도 우려를 하고 있지만 특히 우리 법 지금 그 연구의 출신들의 헌법재판관들이 결국은 가장 우려하는 어떤 포인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선고를 지금 연기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마은혁 후보자뿐만 아니라 뭐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 그리고 문영배 대행도 그렇고 지금 각종 그 편향 논란을 끊임없이 빚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사법부 흔들기를 뭐 하자는 게 아니고 가족이 기본적으로 관계됐을 경우에는 그거를 바로 회피를 하는 게 기본적인 상식인데 아직 뭐 그런 소리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지금 문제는 뭐 단순하게 어떤 정치의 어떤 편향을 떠나서 지금 이제 법적으로 문제되는 헌법재판관들이 많은 거죠. 지금 법에는 분명히 재판관들이 소송에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합리적 결정을 하기가 어려울 때는 스스로 물러나는 회피라든지 또 그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기피 신청을 받는 이런 어떤 재책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재책 제도는 그 과거로부터 고대로부터 이어져 오는 당연한 어떤 법원의 결정의 어떤 합리성, 신뢰성을 확보하기엔 당연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뭐 흔들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 어떤 법의 가장 기본을 저는 모르는 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고 지금 잘 아시지만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 황필규 변호사 같은 경우는 지금 국회 소추인단의 대표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는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지금 현재 그 법인 공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감이라는 것이 변호사가 뭐 김현장처럼 뭐 수백 명, 수천 명 되는 것이 아니 딸랑 몇 명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같은 한 식구 다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찐이에요. 네, 그러니까 비유로 따지면 소추인단이 이제 검사라 보고 정계선 그 지금 재판관이 지금 재판관이니까 검사 측과 같은 이제 정말 그 법원 그 로펌 이제 그 법무법인 몇 명 되지 않은 이런 어떤 측하고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그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또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도 그 여동생, 친여동생 그리고 남편까지도 전부 다 이 탄핵을 주장하는 집단의 지도부의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 탄핵 재판에 있어서 탄핵을 주도하는 지금 그 단체의 재판관의 남편 여동생이 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또 이 편향적인 어떤 그런 어떤 결정을 내지는 이미 선입견 어떤 걸 갖고 하겠다는 것을 다 입증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당연히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도 당연히 본인들이 스스로 회피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국민들로부터 있던 그런 어떤 반발과 신뢰성을 얻지 못할 그런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최근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제가 취재하던 그 당시가 좀 생각이 나는데 짧게 좀 첨언을 드리면 2019년입니다. 19년에 정계선 재판관이 당시에 중앙지법 판사였습니다. 중앙지법 판사였는데 그때 가습기 살균제 사건 요거 담당을 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남편이 또 가습기 살균제 특조위원이었어요. 그래서 공정성 논란이 있다 하고 보도가 대대적으로 나왔고 단독 보도가 그때 아마 파이낸셜 뉴스에서 나왔었는데 그로부터 딱 한 달 후에 재판부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취재했던 기자들은 다 알아요. 뭐 법원에서는 정계선 판사가 재배당을 요청했다 이렇게 밝혔지만 실제 기자들이 느끼기에는 이거 한 달 동안 버티겠다 이런 식의 비판이 좀 있었고요. 당시에 그리고 이를 비판하는 보도가 이어지지 않았다면 과연 재판부 변경이 됐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 전례가 있는데 이번에도 아직 회피를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 제가 짧게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근데 이제 반면에 굉장히 좀 천천히 재판을 받고 있는 분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대통령도 그렇지만 굉장히 재판이 천천히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작은 차이로 싸우는 일은 멈추고 총구는 밖으로 향했으면 한다 하고 SNS에 글을 남겼어요.
비명계 비판에 곧장 이제 반응을 한 건데 요즘에 이재명 대표 좀 상당히 불안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불안해 보이는 게 당연한 게 지금 본인의 지금 사법 리스크도 있지만 네. 예상외로 지금 비명계가 지금 굉장히 좀 강하게 지금 이제 그렇죠. 이재명 대표와 지금 친명계를 지금 비판하고 있죠. 네. 거기 선두주자로 쓴 사람이 이제 뭐 김경수 또 임종석 뭐 또 이런 분들이 있는데 특히 최근에 김경수 지금 전 지사의 비판을 보면은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비판하고 그 4대 요구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4대 요구가 뭐 비명 행사를 해서 뭐 당을 떠난 분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에 대한 사과라든지 복당을 허용해라든지 또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졌다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사과라든지 뭐 이런 어떤 요구를 이제 했는데 저는 이런 게 단순하게 김경수의 어떤 그런 어떤 뭐 요구가 아니라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저는 반영했다. 네. 그렇게 보여지는 게 예를 들어서 지난 어떤 대선 패배를 두고 친명계에서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렇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그 좀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겠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은 단순하게 이제 김경수 이야기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런 어떤 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런 어떤 그 비명계 그 움직임 뭐 등등에 대해서 지금 뭐 친명계에서는 좀 뭐 반발을 좀 자제하라고 좀 하고 있지만 그러나 또 강하게 좀 반발하시는 그런 의원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친노 패족이 뭐 말이 많다고 뭐 일을 한다는 둥 뭐 이때까지 놀다 와가지고 지금 무슨 역할을 한다는 둥 또 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 그래봤자 뭐 찻잔 속에 뭐 태풍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평가를 절하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게 갈등이 좀 격화되는 것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좀 자제는 좀 시키고 있지만 그러나 본인도 지금 속으로 얼마나 부글부글 끓었으면 그렇게 페이스북에 그러니까요. 뭐 청구를 바깥으로 돌리자 그렇게 뭐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더더욱 뭐 격화될 수밖에 없을 거고 특히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이런 어떤 결정이 나오면은 그렇죠. 아마 당 내에서 이런 비명 친명 간의 어떤 갈등이 폭발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비호감도에서 또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네. 뭐 비호감도에서는 뭐 타의 추정할 어떤 그런 압도적인 1위를 지금 하고 있죠. 40% 넘어 네. 뭐 이런 것들은.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비호감도는 변함이 없는데 본인의 지지도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 과거에는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와 그 지금 국민의힘 후보 간에만 1대1 대결을 붙이면 게임도 안 됐었잖아요. 오히려 그 국민의힘 후보들 지지율을 다 합친 것보다도 이재명 대표가 거의 지지율이 거의 2배 이상 이렇게 그렇죠. 높았었는데 지금은 누구와도 지금 붙어도 1대1 붙어도 지금 현재 지지율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때로는 국민의힘 후보가 이길 어떤 그런 지지율이 있는 반면에 비호감도는 절대 떨어지지 않더라. 그러니까 지지율은 떨어지는데 비호감도는 여전히 압도적인 지금 1등을 지금 달리고 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게 확장성이 없다는 거죠. 확장성이 없고 지금 비명계가 이런 어떤 지점을 들어서 앞으로 더더욱 이재명으로는 안 된다. 이런 분위기를 더욱더 이제 몰아감으로써 친명 비명 간의 어떤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요즘 마음이 좀 급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도 우클릭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 제가 어제 기사를 보다가 친명계가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좀 장난 같았어요. 이게 박선원 의원 이 사람이 이제 추천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추천이라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개인 할 수 있으니까 세범 씨도 이따가 퇴근하기 전에 추천해드리고 할 수 있어요. 이거 세범 씨가 저 추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 친명계가 추천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이재명 대표가 미국도 좀 신경을 쓰는 모양새 같습니다. 대북 송금 문제도 있고. 그렇죠. 박선원 의원은 잘 아신 것처럼 과거에 이제 운동권 대표적인 뭐 좌파 출신이었고 또 잘 아신 것처럼 그 이후에는 국정원 뭐 문재인 정부 때 1차장까지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국정원 차장 했다는 것도 참 얼마만큼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거의 뭐 파괴적으로 이제 했는지 심지어
문재인 정부 또 초기에는 좌파 시민단체에게 국정에 있던 뭐 서버까지 뭐 열람했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박선희가 결국은 이렇게 했다. 이거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보는 게 미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민주당과 박선희 의원이 들으니까 예. 결국은 이렇게 지금 저는 보이고 있다 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국무부 관영 매체인 VOA 같은 경우는 몇 번이나 이제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화영 불법 대북 송금이 명백하게 유엔 제재 위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이제 유엔 제소를 해야 된다. 또 기소를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VOA가 벌써 그렇죠. 뭐 11월 달 몇 차례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곧 실현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유엔 제소 이전에 또 미국의 어떤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미국 자체 법무부에 또 기소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많은 어떤 지금 정관계 사람들이 지금 탄핵 세력은 지금 친중 세력이다. 네, 그리고 한미 일 간의 이런 어떤 동맹을 와해시키려는 그런 세력이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있습니다. 우리 이동재 기자 매일신문에서 또 인터뷰하는 우리 영킴 의원도 그렇고 많은 미국 조야의 어떤 분들이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이미지를 좀 불식을 시키면서 트럼프에게 최대한 어떻게 보면 좀 아부를 좀 하기 위한 이런 어떤 걸로 지금 박선희가 이런 뭐 트럼프 노벨상 뭐 추천 뭐 이렇게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참 웃기는 이야기죠. 갑자기 왜 뜬금없이 또 노벨상 어떤 추천입니까? 저는 그러면서 봤을 때는 우리 전한길 선생이 더 어떻게 보면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트럼프와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을 동시에 지금 노벨상으로 좀 추천하자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여기서 또 힌트를 얻은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힌트를 좀 얻은 것 같은.